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김유정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CNN 보도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아무리 CNN이라지만 어쨌든 국내 사정을 국내 언론보다 잘 알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일개 외신에 의해 논란이 일고 이슈가 되는 실태, 썩 달갑지는 않습니다. 법률방송이 CNN 보도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입니다. 네,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CNN을 통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 법률방송 석대성 기자가 단독으로 서울구치소 고위 관계자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챙겨졌으면 더 챙겨졌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황당하고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석대성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입니다. 구치소에 들어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CNN 보도에 대한 구치소 측 반응은 한마디로 황당하다였습니다. 인권 침해 막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사실 아닌 거 기자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더럽고 춥고 불이 켜져 있어 잠을 못 잔다는 CNN 보도에 대해 구치소 측은 난방 시설이 다 설치돼 있고 조명은 수용자 사고 방지를 위한 일종의 취침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도가 많이 낮춰진 그런 취침 등 왜냐면은 아예 깜깜하면은 저희가 저녁 시간에 시찰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용자들 뭐 자살할 수도 있고 뭐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우리나라 구치소 어디에도 규정상 침대는 없다며 실정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허리 통증 등을 고려해 특별히 접이식 매트리스를 깔아줬고 의료용 보조용품까지 지급했는데 보도 내용이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저희는 침대는 기본적으로 수용자한테 제공은 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 그 교정시설이 좌식 그 생활 위주로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구치소 관계자의 말과 법무부 발표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박 전 대통령 독방입니다. 바닥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려 있고 수세식 변기와 세면대, 관물대, 책상 겸 밥상, 접이식 매트리스에 TV까지 있습니다. 6인에서 7인용 방을 개조해 박 전 대통령 혼자 사용하고 있는데 뭘 더 어떻게 해줘야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문제가 있었으면 변호인단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박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더욱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수시로 필요한 진료를 받고 있고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 여러 차례 외부 진료도 나갔으면서 무슨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냐는 겁니다. 구치소 밖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친박단체나 그 여기 올라올 때도 플랜카드 보면 뭐 영양실조에 뭐에 뭐 다 써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된 거라서 저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구금돼 있는 동안 지난 8월 기준으로도 140차례 넘게 변호인을 접견했고 구치소장 등 구치소 관계자들도 수시로 면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치소 측은 황제 수감 논란까지 있었는데 이제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반 재소자에 비해 이런저런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구치소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없었는지, 꼭 이렇게 외신에 알려 나라 밖 외부에서 문제를 삼아야 했는지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소설을 쓰고 있다는 말로 지금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CNN 보도의 소스는 MH그룹이라는 단체인데요. 실체는 있는 단체인지, 뭐 하는 곳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연관돼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사단에 어떻게 보면 시발점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변론 포기 선언의 막전막후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슈플러스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집단 사임계 제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변호사 사임계 제출, 일단 제출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변호인 사임계 제출의 변이 참 아주 원색적이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 변호사격인 유영하 변호사가 네. 오늘 재판정에서 재판부의 추가 영장 발부는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 중에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는 말을 남기면서 사임계를 네. 제출을 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또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살기가 가득 찬 재판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참 비분강개해 보이기까지도 하는데 재판부는 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추가 영장 발부를 이유로 해서 네. 흑역사 운운하면서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한 데 대해서 이 네. 재판부 역시 속으로는 좀 부글부글하는 그런 심정을 네.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판부는 일단 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의 예단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두 차례 정도 반복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사임 의사를 재고해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흐름과 국면이 묘해지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사임계를 냈다고 해서 변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 네. 반드시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네.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역시 받고 있는 혐의가 총 18개에 이르고 네. 사안이 아주 중대해서 유죄 선고 시에 이 징역 3년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뭐 박 전 대통령이나 유영하 변호사 등이 뭐 이런 점을 모르진 않을 텐데 그럼에도 집단 사임계를 제출한 거 이거는 뭐 무슨 의도와 배경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 추가 영장 발부 등 일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네. 유죄의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일단은 판을 한번 흔들어 보자라는 네. 의도가 아주 강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네. 또 박 전 대통령이 오늘 그 누구부터로도 이 부정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이 본인의 혐의를 부인한 것과 일종의 네. 맞닿아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무죄다, 또 정말 억울하다, 또 우리 얘기를 좀 들어줘라 이런 표현에 좀 극단적인 그런 표현 방식이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네, 뭐 다른 의도가 있다면 뭐가 더 있을까요? 근데 또 향후 보석 신청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먼저 세게 던져놔야지 향후에 재판부가 한 번이라도 좀 더 고려를 해주고 감안을 해줄 것이 아니냐 이런 계산들이 깔려 있다라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네. 향후 증인 채택과 심문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해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일종의 배팅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언급한 네. 것과 맞물려서 지지자 결집을 통해서 분위기의 반전을 노리고 네. 또 최악의 경우에는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에도 일종의 정치적인 희생양이라는 그런 하나의 아이콘으로서 모습을 자처하기 위한 다목적인 그런 네. 포석이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유와 배경이야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끝까지 선임계 제출을 철회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서 변호인이 모두 사퇴를 하면 일단 새 변호인이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고 그 경우에는 심리가 상당히 지연이 네. 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피고인에게 모두 돌아간다라면서 사임 의사를 재고해달라고 거듭 요청을 했었는데요. 네. 재판부는 일단 국선 변호인이라도 먼저 선임을 해서 재판을 반드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네. 이 경우에 검찰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들을 새 변호인, 국선 변호인이라도 모두 다 다시 한번 들춰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심리의 지연은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또 네. 이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그다지 네.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변호인단이 사임계를 철회하지를 않으면 이는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은 포기를 한다. 네. 다만 이 정치 보복 희생의 아이콘으로 남겠다. 네. 이런 그런 작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박 전 대통령 한때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정치적 승부수를 띄우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는데 이번 초강수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CNN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이라는 MH그룹이라는 데를 인용해서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기존 변호인단도 모른다는 MH그룹이 뭐 하는 곳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어제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을 단독 인터뷰했잖아요. 예, 그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CNN이 보도를 했는데 네. 그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네. 뭐 그랬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변호인단이 뭐 가만히 있었겠느냐, 네. 뭐 소설 쓰고 있다 이렇게 뭐 황당하다는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일단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를 하면서 네. 오늘 유엔 인권이사회에 탄원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유엔 인권 이사회까지 갈 일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MH그룹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인가요, 그런데? 일단 CNN은 박 전 대통령 법무팀이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사퇴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잘 모르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MH그룹 홈페이지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딸랑 보도자료 4건만 올라와 있고 설립 일자나 뭐 회사 연역, 조직, 업무 등에 대한 어떤 정보도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나마 4건의 보도자료 가운데 한 건은 사망한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차남 재판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3건은 박 전 대통령 관련 내용으로 박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뭐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네, 뭐 그래서 네티즌들 사이에 유령 단체 아니냐 또는 페이크 그러니까 가짜 사이트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체가 있기는 있는 회사인가요? 네, 일단 알려지기로는 MH그룹은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 및 외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법무팀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회사 대표는 이란 출신의 미샤나 호세이니운이라는 여성입니다. 네. 회사 이름 MH그룹도 미샤나 호세이니운 알파벳 첫 글자로 따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국제정치관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네, 뭐 변호사는 아닌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전 대통령 국제법률 자문은 네. 영국 출신인 로드니 딕슨이라는 변호사가 맡았는데요. 네. 이 영국 변호사 중에선 최고 직급인 영국 왕실 변호사 자격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드니 딕슨 변호사요? 이름이? 예, 관련해서 이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오늘 네.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노 의원에 따르면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유고와 코소보, 케냐, 르완다, 수단 등 내전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 전범들을 주로 변호해온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뭐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이른바 황제 수감도 다시 도마에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노 의원은 오늘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좀 네. 느닷없다 싶지만 신문을 깔고 드러눕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네. 국내 재소자 한 명당 수용 면적에 해당하는 1.06제곱미터, 그러니까 신문지 2장 반을 깔고 들어놓은 뒤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측이 인권을 거론을 하다니 참으로 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는 게 노 의원의 말입니다. 네, 뭐 정작 본인 재판에는 안 나오고 사건을 유엔 인권 이사회까지 끌고 가서 뭐를 얻어내려고 하는지 박 전 대통령 의도가 참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원론적이고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임계를 내고 그만둔 변호인들, 수임료는 받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유정훈 변호사의 미디어와 법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이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뭔가 궤도를 이탈한 느낌인데요. 오늘 유정훈 변호사의 미디어와 법에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9일 재판에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에 착수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인이 꼭 있어야 하는 재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유로는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속되었고 또 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건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네. 이 두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궁금한 점이 좀 생겼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집을 팔았을 때 네. 변호사 수임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형사사건 재판 중간에 변호사들이 다 이렇게 사임계를 내게 된다면 그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뭐 통상적으로 수임료는 일을 착수하는 시점에서 전액 선불제로 받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사임을 한다고 하면 뭐 정산의 문제가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변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네. 뭐 사임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한다면 뭐 수임료 자체는 돌려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뭐 일부 뭐 의뢰인과의 그런 신뢰관계를 위해서 일부 정산해서 반환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뭐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른 이유로 사건을 사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임료 전액을 반환해 달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국선 변호사 많이 익숙한 단어기도 하고 뭐 영화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 단어인데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국선 변호사를 맡게 되나요? 네, 형사소송 규칙 제14조는 법원이 변호사 그리고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법원이 매년 국선 변호인이 되고자 하는 변호사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변호인의 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국선 변호 전담을 하는 변호사를 위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변호사 배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특정 사건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절차가 또 있을 텐데요. 어떤 절차와 과정들을 거치게 될까요? 예,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과 안내문을 함께 송달해 줍니다. 예. 이 안내문에는 그 각급 법원에서 활동 중인 국선 변호인 명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고인이 이 명단 중에서 한 명을 지정해서 신청을 하면 법원이 재량을 지정을 해주게 되는 예. 것이고요. 뭐 통상적으로는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할 때는 뭐 국선 전담 변호인이나 네. 아니면은 일반 변호사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최소 재판 지연이나 아니면 파행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열릴 수 없고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다 하더라도 네. 기록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판이 당분간 파행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앞으로는 뭐 지금 기존에 있었던 변호인들이 다시 복귀해서 재판을 정식으로 밟아가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MH그룹이라는 이 국제 법무팀을 통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본인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인권 침해든 뭐든 억울하거나 부당한 게 있으면 대한민국 법정에 호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규제, 과연 당연한 걸까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이 준비한 연속 현장기획 기사입니다. 도로 위에 서자라 불리는 오토바이에 대한 차별과 규제, 그 유래와 법적 근거를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사회에는 잘못 굳어진 고정관념 혹은 비합리적 관성 때문에 비상식이 당연한 것처럼 통용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그런 것도 적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법률방송이 얼마 전에 보도한 자동차 썬팅 문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오토바이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오토바이에 대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제한. 정말 당연한 걸까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이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이 정말 당연한 것인지 시리즈로 집중 점검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나라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규제의 역사를 취재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왕복 10차선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자동차와 SUV, 버스 등 차량이 시원하게 내달립니다. 당연히 오토바이는 없습니다. 한강을 따라 서울의 동과 서를 가로지르는 강변북로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로 역시 당연히 오토바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규제 역사는 지난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8년 12월 우리나라 첫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 개통 당시만 해도 배기량 250cc 이상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진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년 6개월 뒤인 1972년 6월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은 돌연 전면 금지됩니다. 금지의 법적 근거는 내무부 고시, 앞바퀴가 하나여서 방향 조정이 위험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내에선 250cc 이상 오토바이 자체가 구경하기도 힘들었고 오토바이 고속도로 사고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안전이라는 핑계로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네. 뭐냐면은 저는 안전이라는 핑계를 대고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당시 고속도로 사고의 주범은 바퀴 3개 달린 이른바 용달용 3륜차였습니다. 3륜차는 최고 속도가 시간당 60km 정도밖에 되지 않고 툭하면 전복되는 등 말 그대로 사고 덩어리였습니다. 바퀴가 앞에 하나가 뒤에 2개였고 또 무게중심이 좀 높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짐을 좀 많이 싣게 되면은 곡선 구간에서 차가 불안정해지면서 넘어가서 사고가 많이 생겼어요. 사고가 많은 3륜차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하면서 바퀴 2개 오토바이는 더 위험하겠지 하며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실제 당시 신문기사 등을 보면 저속, 그러니까 느린 속도를 문제 삼았지 오토바이 자체가 위험하다는 지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70년도에 그 3륜차가 그 자주 이렇게 도로를 달리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자주 있었는데 3륜차에 2륜차를 같이 묶어서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진입을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오토바이 진입 금지는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선 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역시 1969년 개통된 서울 강변북로를 시작으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길 당시 250cc 이상 오토바이는 진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나아가 1985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125cc 이상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사단이 됐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워 큰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구입할 여력이 부족한 10대, 20대 초반 폭주족들이 자동차 전용 도로로 쏟아져 나와 떼지어 너도 나도 폭주 경쟁을 벌인 겁니다. 심지어 오토바이가 납치와 날치기 등 범죄에 이용되면서 경찰은 폭주족 조직을 범죄 조직에 준해 단속하고 처벌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91년 10월 노태우 정부의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2달 뒤인 1991년 12월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도 전면 금지됩니다. 그 이후 수십 년간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동등한 규제를 받으면서 고속도로는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도 진입하지 못하는 도로 위의 서자가 됐고 지금도 서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35개국 가운데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로투데이 현장 기획이 지난 17일 오토바이에 대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제한, 그 규제의 유래와 역사를 전해드렸는데요. 방송이 나간 뒤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가 도로 위에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공감한다는 반응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관련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토바이 규제 연속 기획 오늘은 2번째로 같은 자동차로 분류돼 승용차와 동등한 법적 의무와 규제를 받고 있지만 오토바이는 정작 고속도로는 이용하지 못하는 실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규제의 유래에 대한 법률방송 현장기획 보도에 대한 댓글입니다. 그동안 속은 거네 어서 전용차로 풀어라는 댓글부터 배기량에 따라 구분해서 허가와 금지로 나눠야 한다는 의견, 반대로 위험하니 진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라는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규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토바이와 승용차에 대한 법적 의무와 규제를 알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조항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등과 함께 1항 5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이륜의 자동차라고 오토바이도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이니만큼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법적 의무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사면 반드시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가액의 7%를 취등록세로 냅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는 4%를 냅니다. 오토바이도 배기량에 따라 취등록세가 달라지는데 125cc까지는 2%, 그 이상 배기량 오토바이는 취득가의 5%를 내야 합니다. 125cc 넘어가면 다 5%예요. 그러니까 이륜차 기준이요. 125cc 기준이에요. 이륜차는요. 125cc 이하는 2%. 250cc 오토바이를 기준으로 보면 배기량은 경차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취등록세는 1%를 더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내는 자동차세의 경우 비영업용을 기준으로 1000cc 경차는 8만 원, 소형 승합차가 6만 5천 원, 적재량 1000kg 이하 화물차는 2만 8,500원을 냅니다. 반면 오토바이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18,000원을 내야 합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면 사륜 자동차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세는 비과세나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등록되어 있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륜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배기량이랑 관계없이 한 대당 1년에 18,000원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세금뿐 아니라 법적인 규제나 처벌도 동등하게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책임보험 가입입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배기량에 관계없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50cc 미만도 가입 의무화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륜차 사용 신고 의무화라고 해서 2012년도 1월 1일 이후로 적용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규 및 이전 등록과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헬멧을 안 쓰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나 벌금을 무는 등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똑같은 규제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을 넣지 않으면 신고 등록을 안 받아주죠.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쁜 쪽은 다 똑같이 규제를 받아요. 사고가 났다든가 자동차 관리법 상에 이 사륜 자동차하고 동일하게 이처럼 승용차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의무와 규제를 받으면서도 오토바이가 정작 고속도로는 이용하지 못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63조. 해당 조항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말이나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도 고속도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 애호가들은 해당 조항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1998년을 시작으로 그동안 모두 6차례나 헌법 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번번이 안전을 명분으로 합헌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똑같은 자동차로 분류되면서 정작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이용하지 못하는 사륜 자동차와 똑같은 규제와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정작 승용차들은 다 이용하는 고속도로를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 홍길동의 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애비 때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스스로를 도로 위에 서자라고 자주 하는 이유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웬만한 건 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사고 파는 시대. 이것만 알면 피해 안 당한다. 김수현 변호사가 전해주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활법률 정보, 법과 생활입니다. 네, 요즘 옷이나 화장품, 식품 등 웬만한 생필품은 SNS를 통해 거의 다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오늘은 인터넷 상거래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게 뭐든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를 하려면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다 등록이 된 사람들인가요? 어떤가요? 보통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 판매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통신 판매업으로 신고도 해야 됩니다. 네. 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 뭐 소비자 입장에서 차이가 뭐 있나요?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간의 거래로 구분이 됩니다. 판매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신분에서 구매를 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됩니다.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통신판매업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은 거의 없을 테고 어디선가 받아와서 팔 텐데 가격 같은 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러면? 가격은 판매자들이 결정하는데 이 가격을 판매 게시글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 댓글로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 메시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로 유도를 한다거나 카드 결제 금액과 현금 결제 금액을 달리 정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뭐 불법은 아닌가요? 이렇게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 대금과 현금 결제 대금을 달리 정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와 제70조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산 사람은 뭐 다른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네.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 그 수수료가 붙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런 거래에서는? 보통 이런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는 판매자들의 경우에는 카드 결제 수수료도 당연히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 대금에 추가를 해서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대금 결제 수수료를 카드 결제 금액에 추가시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 구매를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판매자는 소비자가 현금 구매를 했을 경우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함으로써 일종의 탈세로도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불법이 아닌가요? 네, 이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그럼 뭐 이런 일들을 당했을 경우 뭐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런 판매 방식은 탈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선 이런 판매자가 있다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또 섣불리 구매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명확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만약에 이런 판매 방식을 취하는 곳이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교환이나 환불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예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금 구매를 유도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현금 구매를 유도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판매자가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네. 뭐 내일은 환불이 안 된다고 명시한 뭐 인터넷 그 거래 사이트 많은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어제에 이어 인터넷 상거래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소규모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 보면은 환불 안 된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써놓는 데가 많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런 소규모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서는 보통 자신들이 저마진으로 물건을 사오고 또 주문을 넣는 만큼만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들에게 만약에 환불할 생각이 있으면 차라리 구매를 하지 말라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환불은 안 된다고 사전에 고지를 해도 그게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거네요, 일주일 안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뭐 아주 많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이거 뭐 법이나 제도로 뭐 관리되고 있는 게 있기는 있는 건가요, 그런데? 워낙 판매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는 사전에 먼저 적발을 하거나 제재를 하는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신고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신고가 되나요? 보통 대부분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카드 결제 대금과 현금 결제 대금을 다르게 판매를 한다거나 반품이나 교환을 불가하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싶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만약에 소비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거나 카드 결제 대금과 현금 결제 대금을 다르게 설정한 것이 적발됐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면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뭐 좀 손해를 봤다 싶으면 공정위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결될 여지가 좀 있겠네요. 그러면은. 네, 공정위에 신고하겠다와 더불어서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넣겠다라고 하면 합의가 될 사전에 합의가 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쇼핑몰 거래 이것만 알면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꼴은 안 당한다 이런 팁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판매자와는 애초에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가격이 다른 곳보다 싸다고 생각이 될 수 있더라도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빨간 글씨로 환불 불가 또는 환불 절대 불가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상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의 적법한 권리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 아니네요. 듣고 보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서 정말 마음이 언짢은데요.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이영학 씨의 엽기적 범죄 행각을 두고 다시 벌어진 사형제 존폐 논란. 사형 집행이 과연 능사인지, 사형제 폐지의 논리와 추세는 어떤 건지, 남승한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입니다. 네, 일명 어금니 아빠라고 이영학 씨의 엽기적인 범죄 행각 때문에 다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뜨겁습니다. 범죄 행각 자체야 시시콜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사형제 존폐 논란, 남승한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된 게 언제가 마지막이죠? 그런데? 네, 우리나라 사형 마지막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네. 이제 곧 2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김영삼 정권 말기에 대량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2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건데 그 용어로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 이런 말을 쓰는 것 같던데 이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국제 단체나 국제 기구들에서는 사형 제도를 1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사형을 1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 등으로 분류합니다. 사형 구형이야 검찰이 하고 선고는 법원이 하는데 사형을 실제로 집행할 때는 주체나 이런 과정 경과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사형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교도소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20년 동안 이제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 없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되진 않았지만 20년 동안 사형이 선고된 것도 없었나요, 그동안? 그동안 사형이 꽤 선고됐습니다. 잘 이제 기억이 좀 희미해지기는 했지만 유영철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형이 선고된 바 있고요. 그 뒤로도 사형이 꾸준히 선고돼서 현재 사형 선고되고 확정된 최고수 또는 사형수가 61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보통 사형수들 빨간 명찰을 차고 있다 그러고 작업이나 노역 이런 거에서 제외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노역 이런 거에서 제외가 되나요? 어떤가요? 사형수의 경우에는 법적인 신분은 미결수입니다. 왜냐하면 기결수에게만 노역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근데 사형수의 경우에는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기결수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미결수의 상태에 있고 그리고 징역형이 아니기 때문에 노역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란죄, 외환죄 같은 경우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한 죄명으로는 범죄단체 조직에 관한 죄가 있는데요. 흔히 범단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예전에 조폭들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강화된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영학
뭐 어금 야빠라는 사람도 혐의만 놓고 보면은 사형이 지금 선고가 가능한 상태인가요? 어떤 예, 법정형으로 충분히 사형이 가능한 살인죄를 범한 것에 해당하고요. 네. 법정형상으로 또는 뭐 처단형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형 선고는 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네. 사형의 존폐와 그 집행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이른바 범죄 예방 효과 이런 거 좀 내일 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남승한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어제 이어 오늘도 사형제 존폐 논란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폐지론자들도 그렇고 존속해야 한다, 집행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뭐 주장의 근거나 논거는 있을 텐데 어떻게 되나요? 핵심적인 게? 사형을 존치해야 된다, 집행해야 된다라는 분들은 네. 지금같이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네. 그래서 사형제도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형벌을 가해야 범죄가 억지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논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런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의 피해자가 있지 않느냐. 네.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좀 다스려주고 이분들을 위로하려면 이 사람들을 벌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뻔히 살아 돌아다니게 하면 그것처럼 곤란하고 정의 실현되지 않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폐지론자들은 그럼 뭐 어떤 논건가요? 폐지론자들의 논거는 그렇습니다. 사형제도에 해당하는 정도의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것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격정범이거나 아주 사이코패스로 보이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 사형 집행당할 수도 있는데 이 생각을 해서 그런 범죄를 안 저지르지는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네. 통계적으로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나 또는 미국의 여러 주들이 있는데 그런 주들에서 그렇다면 강력범죄가 증가해야 하는데 그런 주나 국가에서의 강력범죄 증가율이 네.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의 강력범죄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낮거나 이렇다는 네. 것이 드러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범죄 억지력이 실제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국제적으로는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제적으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유럽연합인데요. 유럽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은 전부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네. 유럽연합은 가입 조건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선진국 중에 사형제도가 남아있고 집행을 하고 있는 곳은 미국, 그리고 일본 정도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사형 집행 방법이 꽤 다양한데 주사살 또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개 주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형제라는 게 이게 뭐 존속과 폐지 중간 입장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논란이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그러면? 현재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 네. 종신형입니다. 저 사람이 내 식구를 저렇게 뭐 참혹한 방법으로 죽였는데 저런 사람이 살아있는 게 나한테는 그 자체가 고통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폐지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억울함이나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피해자들의 감정을 어떻게 치유해줘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좀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피해자들의 경우에 막상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형이 집행돼서 없어져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치유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의 선진국이나 사형폐지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실제로 헤아린다면 이들이 심리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더 모색해야 된다. 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뭐 사형제 존폐 이거 뭐 분명 쉽지 않은 문제고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문제이긴 할 텐데 일단 공론화하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해 보이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법무부에 의해 위촉돼 활동하고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방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주류인데요. 정말 그런 건지 공수처에 대한 법무부의 고심과 2막이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인생 유전, 그 인간사 새 홍지마를 들여다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입니다. 법무부가 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한 달 전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설치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오늘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선 법무부의 공수처안이 법무검찰개혁위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후퇴인지 현실적인 대안인지 김효정 기자가 두 안의 차이점을 카드로 읽는 법조로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공수처 규모입니다. 개혁위안과 법무부안 모두 일단 공수처장과 차장을 한 명씩 두도록 한 것은 같습니다. 차이는 검사와 수사관 규모입니다. 개혁위안은 검사 최대 10명 이내, 수사관 70명 이내. 반면 법무부안은 검사 최대 25명 이내, 수사관 30명 이내로 일단 규모만 놓고 보면 딱 절반 정도입니다. 다음은 수사 대상 고위 공무원의 범위입니다. 개혁위안은 부서를 가리지 않고 일선 부처 실국장에 해당하는 2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반면 법무부안은 고위 공무원의 범위를 통상 차관 이상 임명직인 정무직 공무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개혁위안에 있던 현직 군 장성과 금감원을 제외한 것도 눈에 띕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등은 3급 이상, 모든 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것은 동일합니다.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도 미묘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개혁위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에 착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하고 공수처장이 요구할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입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착수 통지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도 공수처에서 파악하기 힘든 구조가 된 겁니다. 공수처장 임명 주체도 바뀌었습니다. 개혁위안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즉 공수처장 인사권을 대통령에 줬는데 법무부안은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선출하도록, 즉 국회에 공수처장 인사권을 줬습니다. 추천위가 대통령 영향력 아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그 밖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임기나 연임 횟수 제한 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부안은 개혁위안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공수처의 규모나 위상, 수사 대상이 축소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슈퍼 공수처 논란을 감안해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한 규모로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우려와 슈퍼 공수처 논란, 저 두 마디에 법무부의 고심이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어느 정도 무마하면서도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 마지노선을 찾아내야 한다는 부담.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추호도 변함없다. 최종안이 아니라 법무부안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된다, 안 된다, 후퇴다, 저것도 과하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여야의 상반된 질의에 대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답변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공수처 설치. 공은 다시 언제나처럼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입니다. 네, 오늘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문학의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재판. 대학 재학 중 고시에 합격해 검찰총장, 법무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던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한평생 양지에서 꽃길만 걸었던 김 전 실장을 구치소에 잡아놓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도대체 블랙리스트가 뭐길래? 블랙리스트와 김 전 실장의 인생 유전을 김효정 기자가 카드로 읽는 법조로 전해드립니다. 김기춘, 1939년 경남 거제 출생.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1964년 대한민국 검사로 임관합니다.
1972년 중앙정보부 파견 시절 검사 김기춘은 박정희 영구 집권을 위한 토대 유신헌법 초안 작성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1974년 유경수 여사 저격범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낸 김기춘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 됩니다. 그의 나이 불과 34살이었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김기춘은 승승장구했고 1988년 검찰 권력의 최정점 검찰총장 자리에 오릅니다. 3년 뒤인 1991년엔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미스터 법질서,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 해서 붙여진 김기춘의 별명입니다. 그러나 이 미스터 법질서 김기춘은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한데 모아놓고 대선 모의를 합니다. 그 유명한 초원 복집 사건.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YS가 안 되면 영도다리에 다 빠져 죽자. 김기춘은 지역 감정 자극사에, 우리 정치사에 부정적 의미에서 영원히 남을 말을 남깁니다. 이후 김기춘은 1996년 15대 국회 한나라당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내리 3선을 합니다. 2013년 김기춘은 박근혜 정부의 첫 청와대 비서실장이 됩니다. 그의 나이 74살. 그리고 김기춘은 1인지하 만인지상 기춘대원군이 됩니다. 그 막강한 권력으로 김기춘은 대통령을 위해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실행합니다. 1심 재판에서 김기춘은 좌파에 치우친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이었다. 망한 왕조의 도승지로서 깨끗이 사약을 받고 죽겠다는 말을 남깁니다. 사약까지는 아니어도 1심 재판부는 김기춘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막대한 권력을 남용해 범행의 계획 수립과 실행 지시를 담당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초원 복집에 부산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남이가를 외쳤던 김기춘은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됩니다. 그러나 검사 출신 김기춘은 선거법이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며 헌법 소원을 내고 헌재는 김기춘의 손을 들어줍니다. 검사 공소는 취소되고 김기춘은 재판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역사에 가정만큼 허망한 것도 없다지만 초원복집 사건 그때 김기춘이 법의 심판을 받았더라면, 그래서 세상에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배웠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그 자신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적어도 구치소에 수감돼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차고 법정에 불려나오는 삶을 살고 있진 않았을 듯합니다.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입니다. 요즘 여론조작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무뎌진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참 황당합니다. 로인사이드입니다. 근데 차떼기 제출 논란 등 황당하기까지 한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론 조작. 여론 조작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좀 무뎌진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떤 거는 무뎌져서는 안 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국정교과서 여론 조작 의혹 차떼기 제출,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행정 예고 기간 이후 찬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 12일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제작된 동일한 양식의 의견서가 무더기로 제출돼서 차떼기 제출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의견서 103박스 중에서 53박스가 동일한 양식의 출력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뭐 찬반 의견서 절반이 어디선가 동일한 곳에서 작성돼서 왔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제출자의 성명을 이완용, 박정희, 박근혜 등 허위로 기재한 것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완용, 박정희, 박근혜 장난도 아니고
그래도 왠지 일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 이름인데 아무튼 교육부가 그래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네, 교육부는 지난 12일에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네. 대검은 오늘 문제의 인쇄소가 있는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남부지검 형사 6부요? 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남부지검은 형사 6부장인 김종호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네. 금융조사부와 공안부 검사를 1명씩 추가로 투입해 총 4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부장검사가 수사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용한 겁니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가 뭔가요? 네, 대검은 지난해 3월 부장검사가 주요 사건의 주임검사가 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는데요. 네.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하게 해서 검찰의 수사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네, 이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와 특수부 등의 이른바 대형 사건 수사에서 네. 일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했는데 이를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한 겁니다. 네, 뭐 일선청에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가 시행된 다른 사건 뭐 어떤 게 더 있나요? 네, 부당노동 행위 혐의로 고발된 김장겸 MBC 사장 등의 사건도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 김영기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아 김장겸 사장 등 6명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서부지검 관계자는 조사할 사항과 쟁점이 많아서 특히 신중하게 책임지고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밖에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 혐의 사건의 경우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 박지영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수사하고 있는 등 기존 공안과 특수수사에 한정됐던 부장검사 주임검사제가 폭넓게 실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뭐 그냥 명목상 부장검사한테 맡겼다가 아니라 뭐 제도 취지처럼 경륜을 살려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로투데이 스페셜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알찬 소식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